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이혼을 한 아이 키우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서두부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저는 시댁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며느리들이 더 이상 시댁에 참고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는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했던 게 제 이혼의 원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26살 때 만나서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솔직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던 건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보다 4살이 많았던 남편은 슬슬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어느 날부터는 거의 매일 저에게 간접적인 프로포즈를 쏟아냈어요.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슬슬 결혼하면 어때? 집에서도 내가 장남이라 은근 결혼 얘기 기다리는데. 그래? 근데 우리가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솔직히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당장 내가 주는 생활비 없으면 힘들 거 뻔한데 결혼은 좀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일단 그 돈으로 우리 결혼하고 자기네 집은 계속 똑같이 생활비 들이면 어때? 지금이랑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가. 나도 염치가 있는데.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아마 우리 집에서 자기 사정 이야기하면 무조건 결혼 먼저 하라고 하실걸. 솔직히 우리 결혼에 돈은 문제도 아니다. 둘 다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고 우리 집이 있잖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전문직이라 월급이 제법 그 나이대에 비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집도 S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대리점이 있던 건물이 남편의 아버지 것이라 남편의 말처럼 돈은 저에겐 큰 문제였지만 남편에겐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죠. 연애하는 내내 남편의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이렇게 결혼 얘기를 하면서 돈은 문제도 아니라고 하니 은근히 자존심도 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나도 이번 기회에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흔들렸고 계속되는 남편의 프로포즈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리 형편이 좋지 못한 집에 장녀로 태어나 한 번도 돈 앞에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모두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셔서 엄마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시고 아빠는 공사장에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을 하셨죠. 제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 보니 한 달에 많으면 2번 정도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형편이었어요. 집도 제가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방 2개, 거실과 화장실이 1개인 월세집에서 살았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자의 반, 타의 반, 첫째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해야 할 때도 많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우리 딸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 줄 대학 등록금이 없다. 엄마가 여기저기에서 빌려라도 볼까?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네 밑으로 동생들도 있고 빌린 돈도 이자가 붙을 테니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는 제가 한참 고3으로 수능을 준비하던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심 집에서 대학을 포기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있었지만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니까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도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대학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애써 어른스럽게 말을 했고 등록금 때문에 1년 재수를 하며 돈을 모아 엄마한테 말했듯 제 힘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입학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룬 듯
기뻤는데 저는 또다시 그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살았고 제 손으로 매달 돈을 벌게 되었을 때도 제 가슴 속엔 언제나 돈은 애증의 존재였어요. 차마 돈을 버는데 집에 한 푼도 주지 않을 수도 없고 여동생은 진작에 공부에는 뜻이 없다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는데 남동생은 공부를 제법 잘해서 또 그걸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큰 누나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군 제대 후 복학할 즈음엔 아빠의 경제적 능력이 더 없어져서 남동생이 대학을 그만둘까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에게 제가 학비를 댈 테니 학교를 그만두지 말라고 말했어요. 물론 중간에 힘이 들어 남동생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긴 했지만 약속대로 그 대출금 상환은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저는 우연한 계기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서로 마음이 통해 사귀게 되면서 지금의 결혼까지 흘러왔던 거였어요. 남편과 5년의 연애를 하는 동안 20대는 다 지나갔고 연애가 길어지다 보니 제 주변에서는 당연히 남편과 제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그거 아세요? 연애하는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는 거. 물론 누가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저는 은근 남편에게 끌려다니는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어서도 제가 심적으로 끌려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결혼하자는 말에 돈도 돈이지만 그런 이유에서도 답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한 달 뒤 저에겐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놓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남편이 자기 집에 그냥 인사만 와서 밥만 먹고 가라는 말에서 시작되었죠. 그것도 솔직히 내키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거절하면 남편과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어서 와요. 이제야 드디어 얼굴을 보네. 초면이지만 내가 어른이니까 말 놓으마. 동준이한테 얘기는 다 들었어. 수진이라고 했나? 우린 수진이한테 크게 뭘 바라지는 않아. 혼순이 예단이니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몸만 와. 여보, 초면에 뭐가 그렇게 급해요? 어차피 이 말하려고 불렀는데 뭘 뜸을 들여? 그래도 아직 밥도 안 먹었잖아요. 이제 먹으면 되지. 할 얘기가 있는데 답답해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내가 못 살아. 미안해요, 초면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이해해요. 네, 괜찮습니다. 거봐, 괜찮다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신도 말 놔. 그래야 빨리 친해지지. 난 아까 말했듯 혼수 예물 다 필요 없다. 그냥 빨리 결혼해서 얼른 손주만 낳아. 그럼 돼. 내가 신혼집은 미리 준비해 뒀으니까 말 나온 김에 빨리 밥 먹고 신혼집 보러 갈까? 어찌나 숨이 넘어가는지 예비 시어머니 말처럼 예비 시아버지는 성질이 급해도 보통 급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맛이 어떤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밥을 다 먹은 후에는 소화도 되기 전에 그대로 당신이 미리 장만해놨다는 30평대 신축 빌라로 저랑 남편을 데리고 가셨어요. 어떠냐? 아파트는 아니라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도 괜찮고 평수도 넓으니 니들 애기 낳아도 이사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 근처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집이랑 걸어서 5분이라는 거. 자고로 가족은 자주 보고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정이 들거든. 속전속결. 예비 시아버지는 그 말이 딱 어울리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런 준비까지 싹 다 마쳤다는 듯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시댁과 가까운 것 빼고는 집도 새 건물이고 동네도 좋아서
대놓고 표현하진 못했지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급해요. 일단 다 알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죠. 뭔 시간을 더 줘? 니네 5년 만났다며. 난 네 엄마랑 만나서 결혼하는데 5개월도 안 걸렸어. 이렇게 다 주고 다 괜찮다고 하는 시댁이 어딨냐? 나는 진짜 수진이 하나만 오면 된다니까. 남편은 성질 급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제가 더 부담을 느낄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순간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가진 거 많은 집인데 다른 조건 하나도 보지 않고 저 하나만 오면 된다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감동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질 급한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을 결심하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너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결혼이라 해프닝 하나가 벌어졌었어요. 제가 속도 위반,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빨리 서둘렀다는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그걸 해명해야 하는데 시아버지 바람대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속도 위반 결혼을 한 여자가 되고 말았고, 비록 소문을 해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나도 돈 걱정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리만 남았다는 것에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저의 이런 바램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의 바로 아랫동생인 도련님이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저희 동서가 될 여자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과 동선의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는 것이 저와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가 났거든요. 어머, 어서 와요. 대환영이에요. 우리 집에 의사 선생님 며느리가 생기다니. 실제로 보니 참하고 어디 빠지는 구석이 없구만. 글쎄, 옆에 박 사장이 내가 의사 며느리 본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나랑 오늘 점심도 안 먹더라고요. 솔직히 집안에 의사는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우리 며느님시네. 당신도 그 생각했어요? 나도 솔직히 나이 먹고 병원 다닐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오늘은 나가서 밥 먹어요. 큰애야, 네가 알아서 좋은 식당에 자리 있는지 전화해봐라. 전화는 무슨, 전화할 시간에 얼른 가면 되지.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우리 의사 며느리 좋아하는 거 다 시켜 먹어. 아니에요. 제가 사드려야죠. 두 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니지. 그건 순서상 아니야. 일단은 내가 먼저 사고 그 뒤부터는 우리 며느님이 쭉 사는 걸로 하자고. 뭐해? 나서지 않고.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먼저 시집온 저는 은근히 비교되는 기분이라 괜히 그 자리에 낀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슬쩍 우린 빠질까? 그래야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또 언제 들으셨는지 시아버지는 얼굴에 화색을 띠며 그럴래? 안 그래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했는데 잘 생각했다. 오늘은 니들 날이 아니니까 빠지고 다음에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빠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할아버지의 말에 서운했는지 딸아이가 나도 따라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 한순간에 제가 동서한테 밀려 찬밥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 도련님과 동서도 시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통해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동훈의 신혼집 있잖아. 엄마가 그러는데 반반씩 돈 대서 명의도 공동명의 한다고 하더라. 동우야, 어차피 돈 없어서 아버지가 대주시는 거지만 벌써부터 며느리가 돈 보탠다고 아주 좋아 죽으셔. 아, 그놈의 돈.
동서는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반반씩 평등하게 내자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시댁과 5분 거리에 사는 저와 다르게 신혼집도 자기네 친정집과 시댁의 딱 중간쯤에 장만했고 뭐든 한 곳에 치우치는 일 없이 공평하게 하는 듯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동서가 멋있고 부러웠어요. 저도 능력이 있고 친정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저렇게 자기 목소리 내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 거잖아요. 하지만 제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딸아이를 낳고 회사도 그만둔 저는 점점 동서와 크고 작은 것에 비교를 당하며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이 며느리, 오늘 내가 술을 먹어서 와서 운전 좀 해. 오늘은 희한하게 입맛이 없네. 이럴 때일수록 몸보신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 네가 나가서 실한 놈으로 장어 한 마리 사서 장어탕 좀 끓여봐. 시아버지는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저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엔 시어머니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을 저에게 시키셨고 제가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눈치를 주시면서 어느 날은 어이 며느리 이거밖에 못하나? 거참 너는 어째 점점 밉상짓만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날도 있었어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저만 오면 된다고 하시던 시아버지였는데 이젠 잘난 며느리가 들어와서 더는 제가 필요 없다는 듯 시아버지는 행동도 말도 막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급기야 그의 어버이날엔 기어코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어버이날 선물이요. 그리고 이건 용돈이고요. 어머 이게 다 뭐니? 우리 의사며느님 뭘 이렇게 신경을 다 썼냐? 어디 보자. 우리 의사며느님 배포는 얼마나 되나? 저는 순간 제가 받는 돈도 아닌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이미 동서가 내민 선물 포장은 제가 아는 명품들이었고 그에 비해 저는 동네에서 파는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봉투에 각각 20만 원씩 그것도 사실은 동서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 더 넣은 거였거든요. 동서가 준비한 용돈이 차이가 나면 제 입장이 곤란했죠. 하지만 어째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얼마야? 50씩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마음은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 정도밖에 넣지 못했어요. 역시 의사며느님은 배포가 크다 커. 이 선물은 그 뭐냐 루이머시기 똥 아니냐? 네, 지난번에 보니까 아버님 변변한 지갑도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어머님도 풀어보세요. 나까지? 어머, 이게 뭐야? 스카프네. 곱다. 촉감도 너무 좋고. 이것도 명품이지? 아이고, 이번 어버이날은 명품 풍년이네. 소박해요. 형님은 뭐 준비하셨어요? 설마 촌스럽게 카네이션 뭐 이런 거 아니죠? 순간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못지않게 표정이 난처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미안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순간 저는 괜히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많이 불편했죠. 기어코 시아버지는 하지 말아야 할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어이, 첫째 며느리, 이거 보이냐? 네가 봐도 좋지. 명품이라서가 아니라 이 얼마나 실용적이냐. 난 어버이날이라고 저런 꽃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너도 앞으로는 네 동서를 본받아서 실용적으로 살아라. 꼭 없는 애들은 이렇게 표가 난다니까. 이래서 다들 며느리 잘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 봐.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큰애야, 나는 꽃 좋아한다. 좋긴 개뿔. 저거 좀 있으면 금방 시들어. 쓰레기통에 돈 버리는 짓이랑 같은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저런 꽃나부랭이보다는 그 스카프가 더 좋잖아.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래야 얘도 내년에는 좀 신경을 쓰지 않겠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동준이 놈도 좀 있는 집에 그것도 능력 좋은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너무 순진했지. 어차피 등 떠밀어 결혼시켜봤자 아들도 못 낳고 지집애 하나 낳았잖아. 아무리 세물 따져도 손해야 손해. 여보, 말 좀. 내가 없는 말 했나? 어이, 거기 첫째 며느리. 내 말에 기분 나빴냐? 난 그래도 없는 소린 안 했다. 네가 몸뚱이만 딸랑 시집온 거 맞잖아. 너도 참 그렇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떻게 정말로 몸뚱이만 시집 올 수가 있어. 니네 집도 그래. 딸 자식 시집 보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잖아. 너 니네 부모님이 친부모는 맞니? 참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저는 그 순간 수치심과 모멸감을 함께 느꼈어요. 그래서 당장이고 따져야 할 그 타이밍에 할 말을 잃었고 뭘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 가더라고요. 오직 이 순간 남편이 저 대신 크게 화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살은 고스란히 그날 밤 남편을 향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얼굴이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서 참는 중이니까. 참아? 어이가 없네. 그럼 뭐 내가 당신 무서워서 벌벌 떨기라도 해야 해? 뭐? 왜 참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야? 참긴 뭘 참아. 아까부터 계속 얼굴에 똥 씹은 표정인 사람이 누군데? 왜? 꼴에 동서한테 밀려서 자존심 상했냐? 사실 아까 나도 진짜 쪽팔리더라. 명품이랑 카네이션이 비교가 되냐? 내가 알았어? 동서랑 나랑 상의라도 했음. 내가 카네이션이나 사들고 갔겠냐고.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랑 진짜 사람 간사해. 그렇게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결혼만 하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해라고?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맞냐고? 아무리 어른이지만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그리고 그 말을 내가 했어? 왜 나한테 화를 내는데? 그렇게 화났음 당신이 따지지.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솔직한 말로 우리 아버지가 없는 소리 하신 건 아니잖아. 뭐라고? 어쩜 아들이라고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말을 하니? 아무리 의사 며느리 보고 마음이 달라졌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 앞에 두고 무슨 경우야? 오바한다. 자격지심이냐? 재수 씨한테 열등감 있어? 어차피 비교도 안 되는데 혼자 그만 열래.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나 아니면 땡전 한 푼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막말로 자기 회사 그만두고 내 월급으로 처갓집에 매달 생활비 보태잖아. 그럼 오늘 같은 날 있어도 그냥 알아서 넘기고 그래라. 괜히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어? 저는 그때 이 인간을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콕콕 박히는데 어찌나 쓰리고 아픈지 저는 그 후 한순간도 시아버지의 말과 남편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죠. 언젠가는 이 서름을 꼭 갚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봤고 남편은 퇴근 후 제가 써놓은 이력서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또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해댔어요. 이게 뭐야? 이력서? 당신 취직하게? 나 참,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어느 회사가 당신처럼 나이 많고 애 딸린 경단녀를 받아주냐? 엄한데 신경 팔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잘해. 곧 있으면 애 학교 갈 텐데 한글은 다 뗐어? 다른 집 애들은 벌써 한글은 기본이고 영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말하더라.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애랑 뭐 하냐? 뭐 하냐고? 그럼 당신은 애한테 뭘 해줬어? 밖에 나가 돈 번다는 이유로 나한테 다 밀어놓고 지금 책임 전가하는 거니? 내가 왜 취직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아?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가 무시하니까. 그래서 나도 돈 벌려고 이러는 거야. 살림하고 애 잘 키운다고
당신네들이 나 무시 안 하겠어? 한글? 영어? 난 그런 것보다 인성을 가르칠 거야. 해도 되는 거랑 하면 안 되는 거. 또 시작이지. 그놈의 열등감. 재수씨 봐라. 사람이 얼마나 여유있고 멋지냐? 동우 이번 생일에 지 와이프한테 명품 시계 받았대. 넌 나한테 그런 거 사줄 능력이나 있어? 그래, 운 엄청 좋아서 취직했다고 치자. 네 월급이 얼마쯤 될 것 같니? 에휴, 지금까지 내가 니네 집에 준 생활비만 따로 모았어도 지금 돈 꽤나 모였을 텐데 아깝다, 아까워. 또 그 소리. 알았어. 내가 집에 얘기할 테니까 이번 달부터 우리 집에 돈 보내지 마. 솔직히 까놓고 내가 그래 달라고 했어? 당신이 애는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활비 자기가 보낸다고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며.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이랑 당신의 집 돈 보고 결혼한 줄 알겠다.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였음 애당초 그런 소린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아니냐? 나랑 우리 집이 돈 좀 있으니까 시집 온 거 맞잖아. 사람이 없으면 솔직하기라도 하자. 나 솔직히 처가집에 돈 보내는 거 아깝고 의사 와이프 있고 그런 의사 와이프한테 명품 선물 받는 동우 부럽다. 엄청 부러워. 그래? 그럼 난 뭐 다른 집 여자들 안 부럽겠니? 해도 될 소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는 거야. 왜?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동서 같은 여자랑 재혼해. 그럼 되겠네. 꼴의 큰 소리는. 그래, 나야 못할 거 없지. 아쉬울 것도 없고 이혼해. 그때였어요. 갑자기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아버님이 짐가방을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니들 싸우냐? 어째 여자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방은 뭐예요? 나, 네 엄마랑 싸웠다. 여편네가 나이를 먹더니 잔소리만 늘어.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거야. 어차피 여기가 가게랑도 가까워서 더 편할 것 같고. 아버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셔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고 번호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집 누가 샀냐? 번호? 내가 산 내 집인데 내가 번호를 모를 것 같니? 억울하면 네가 시집 올 때 집 사오지 그랬냐?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온 게 어디서 집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일은 잘 수습하고 넘어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 얘기도 오고 갔고 감정도 상할 대로 상해 저는 더는 이런 대우를 받고 살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저 아버님 말대로 땡전 한 푼 없이 시집 왔어요. 그런데요, 저 아버님 말만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혼수 예단 다 필요 없다고 저 하나만 시집 오면 된다고 하셨죠? 제가 잘못이 있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렇게 큰 잘못이라면 저 미련 없이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아버님 원하시는 며느리 다시 얻으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그래서 머리 검은 것들은 잘해주면 안 돼. 지금도 천지분간 못하고 어디 어른한테 큰 소리야. 이혼? 그래, 해라. 너 올 때 몸뚱이만 왔으니까 몸뚱이만 나가면 되겠네. 아니지. 그동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입고 너 그것도 다 토하고 나가. 저는 기세등등한 시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이 났어요. 제가 그 돈 받고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았나요? 아무리 돈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애증의 존재라고 하지만 더는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딸아이만 데리고 그 잘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군 역시 갈 곳이 친정밖에 없어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친정집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싸웠다고 친정에 오는 거 아니라며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후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자 두 분은 할 말을 잃고 집은 정적만 흘렀어요. 그때였어요. 누나, 잘했어. 이참에 그런 집 사람하고는 인연 끊어.
내가 누나랑 유나는 책임질게. 나도 그동안 누나한테 엄청 받기만 했잖아. 그래, 네 얘기 듣기 전엔 뭐 대단한 싸움인가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수진아. 엄마 아빠가 미안해. 우리 때문에 네가 그 집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구나. 우린 그저 네가 그 집에서 이쁨만 받고 사는 줄 알았어. 당신 당장 그거 가지고 와. 내가 혹시라도 몰라서 한서방이 준 생활비 네 엄마한테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했다. 너 당장 그거 가지고 가서 그 자식 면전에 던지고 나와. 나도 내 딸 그런 집구석에 다시는 안 보낸다. 친정아빠는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시며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날 저녁 밤을 꼬박 새우며 제 이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아무리 동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저 사람들 진심이 저렇다면 언제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을 찾아가 아빠가 주신 통장과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남편은 통장을 보며 얼씨구나 하고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자식에 대한 부성애도 없는지 아이의 친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고요. 비록 아이가 있어 숙려기간은 있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저는 새로운 제 인생을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따는 등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끝에 드디어 새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한 달 뒤, 첫 월급이 나온 그날, 액수를 떠나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고 어찌나 울었는지. 저는 다시 제 힘으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쁨에 그날은 돈이라는 것이 애증이 아닌 감사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좋게 고쳐먹은 덕일까요? 저희 이혼 후 저희 집은 운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지, 동생이 몇 년 전 대학 동기들을 모아 작게 차린 건설회사가 점점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공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현장 경험이 많은 아빠까지 동생의 회사에 합류해 동생의 회사는 설립 5년 만에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배움은 짧았어도 설계면 설계, 설비면 설비, 그쪽에서도 기술이 아깝다고 칭찬이 자자하셨거든요. 나이를 드시고 체력이 안 되셔서 예전 같지 않으셨지만 그 노하우는 동생의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덕에 저희 집은 전에 없던 풍족함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꿈에서나 바라던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그날 얼마나 감동해서 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허름한 작업복만 입으셨던 아빠는 이젠 말끔한 차림으로 외제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시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이 행복이 절대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런 큰 행복을 가져다 준 동생이 너무나 고마웠죠. 어디서 저런 복덩이 같은 동생이 우리 집에 태어났나 감사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선물이라며 명품 가방에 든 쇼핑백을 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누나, 선물. 웬 거야? 오늘 내 생일도 아닌데. 그리고 누나는 이런 비싼 가방 가지고 갈 데도 없어. 갈 데가 왜 없어? 누나 출근도 하고 친구도 만나잖아. 언젠가는 누나한테 이런 명품 가방 꼭 사주고 싶었어. 내가 누구 덕에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나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무슨 우리가 남인가? 요즘 남보다 못한 형제가 얼마나 많은데 난 두고두고 누나한테 갚고 살 거야. 그래서 회사도 차린 거고 더 성공해서 매형 같은 쓰레기한테 누나가 복수할 수 있도록 엄청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제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저는 그날 동생의 말이 너무 고마워 펑펑 울었어요. 솔직히
동생 학비 대면서 힘들 때면 내가 왜 내 학비도 아닌데 이런 일을 자처했나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그걸 평생의 은혜로 알고 이렇게나 보답해주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미안했죠. 그래서 이 고마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동생이 준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자 며칠 후 그 사진은 뜻밖의 저에겐 복수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신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잘 지내? 요즘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안부 묻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 나 반성 많이 했어.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안 돼? 우리 유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때는 생각도 하지 않던 애를 여기에 왜 갖다 붙여? 지금 우리 유나 당신이랑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거든?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 당신네 집 잘 산다며? 처남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당신도 다시 일하고 역시 사람 일은 모르나 봐. 그럼 그렇지. 당신 이제 와서 내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반성이니 뭐니 하면서 수작 부리니? 끊어. 나 일해야 해. 끊지 마. 저기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이 지금 좀 많이 힘들거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급한 불만 먼저 끌 수 있게 도와주면 내가 당신 시키는 거 다 할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 돈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더니 당신도 염치가 있어라. 끊어!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전화가 걸려올까봐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회사 건물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자기 아버지랑 같이요. 자기야, 끝났어? 자기? 지금 어디다 대고 자기래? 나 당신 빌려줄 돈 없으니까 꺼져. 아가, 그러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줘라. 오죽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저씨 좋아하시는 의사 며느님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부탁하세요.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동우 이혼당했어. 우리 집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손절했다고. 우리가 부탁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우리 건물 지금 다 경매로 넘어갈 판이야. 도와줘. 제발. 부탁하마 며느라. 내가 이렇게 사정하마.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매달리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돈 앞에 간사할 수가. 저는 곤란한 순간에 어찌해야 할까 고민스러웠는데 이 근처를 지나가는 김에 저를 데리고 집에 갈 생각을 하셨던 아빠의 눈에 이 광경이 딱 걸렸어요. 그 뒤 저희 아빠는 회사 앞에 당신 차를 세우시고 저를 향해 뛰어오셨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멀끔한 차림으로 그것도 외제차인 벤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당신 자신이 창피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당신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딸이 만만해? 내가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줘? 사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똑똑히 들어요. 사람은 뿌리는 대로 걷는 겁니다. 당신이 내 딸한테 뿌린 거 지금 이렇게 걷는 거예요. 더 비참한 꼴 보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지금은 좋은 말로 하지만 다음엔 결코 지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수진아, 얼른 가자. 저는 그 길로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의 차를 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본 남편과 시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봐도 딱 거짓골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본 그들이 마지막이었어요. 뭐 언젠가는 딸아이 때문에 또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휩쓸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내가 나이가 더 들어도 젊은 사랑 괄시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인생을 초심의 마음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살자고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은 제 아이한테도 고스란히 가르쳐 아이가 물질적인 행복이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마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다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매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갑을 앞둔 아줌마예요. 마라톤이 시작되면 좋든 싫든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처럼 인생도 태어난 이상 끝까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저는 요즘 들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되짚어보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절반은 아들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은 내게 있어 존재의 이유이자 내 인생 전부였거든요. 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정확히는 동거라고 해야겠네요. 남편에게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몰랐던 저는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고 얼마 뒤 집으로 찾아온 남편의 본처를 통해 뒤늦게 남편이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필부필부로 살아가고자 했던 제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죠. 본처 앞에서 저는 그저 파렴치한 내연녀일 뿐이었으니까요. 몰랐다는 뻔한 거짓말은 집어치워. 너처럼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년을 내 남편이 왜 만나겠어. 네가 돈 보고 덤벼든 게 뻔하지. 애는 내가 키워줄 테니 넌 떠나. 애를 데려가겠다는 말을 들은 순간 결심했어요. 내 아이와 함께 당장 이곳에서 도망쳐야겠다고요. 그래서 3, 7일도 안 된 아이를 안고 그 길로 도망쳐 나왔어요. 저에겐 이럴 때 힘이 되어줄 친정도 없고 나와 내 아이를 받아줄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밤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났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부산이었어요. 나무를 숨기려거든 숲으로 가라는 말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도시로 가야 들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동도 트기 전 도착한 부산역 주변은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웠어요. 마치 우리 모자의 앞날처럼 말이에요. 부산역 뒤로 길게 늘어선 모텔 거리를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그렇게 찾아 들어간 싸구려 여인숙에 짐을 풀고 아이를 눕힐 수 있었죠.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니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너는 어쩌다 하고 많은 부모 중에 이 못난 어미를 만나 고생이니 앞으로 평생 애비 없는 자식으로 살아야 할 텐데 불쌍해서 어째. 차마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되냐며 한참을 울었어요. 아침이 되자 주인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리곤 방 안으로 밥상을 밀어 넣어 주었어요. 뭐라도 먹어야 젖이 돌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도다리가 들어간 미역국에 밥을 말아 한술 뜨려는데 내 처지가 한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역국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꾸역꾸역 입에 숟가락으로 떠 넣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셨죠. 사정이야 어쨌건 아는 키워야 하지 않겠나. 다 묻고 문 앞에 내놔라.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함 뒤에 담긴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매 끼니마다
주인 할머니의 미역국을 먹으며 아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주인 할머니는 여인숙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게 돈벌이가 되는 일감도 가져다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 모자를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 내외가 남긴 어린 손자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아이는 엄마 정이 그리워서 그런가 저를 곧잘 따랐어요. 제가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 방에 들어와 한참을 바라보곤 했죠. 어린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제 마음이 다 뭉클했어요. 그래서 더 정이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전 눈이 침침한 할머니를 대신해 아이의 손톱도 깎아주고 바가지를 씌우곤 앞머리를 잘라주곤 했죠. 목욕탕에 갈 때도 데리고 가서 때도 밀어주고 때때로 떡볶이며 김밥도 만들어 먹였어요. 아이는 그런 제게 정이 많이 들었는지 어디를 가든 꼭 졸졸 따라다녔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 아들인 줄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주인 할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술을 달착거리며 어렵게 부탁을 하셨어요. 네? 학부모 상담을 대신 가달라고요? 자식 새끼 먼저 보내고 딱 저거 하나 남았다 아이가. 딴 건 몰라도 어린 것 가심에 못을 박아가 쓰겄나. 네, 부탁 좀 할게. 딱 하루만. 우리 형석이 엄마 노릇 좀 해주소.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는 학부모 상담에 당신 대신 참석해 엄마 노릇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주인 할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도 있고 형석이에 대한 짠한 마음도 있어서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난생 처음 해보는 담임선생님 상담에 왠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가짜 엄마인 게 탄로나면 어쩌나 걱정을 하면서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더니 형석이가 엄마! 하고 부름에 달려오지 뭐예요? 순간 당황했지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형석이가 반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들 잘 봤제? 우리 엄마다. 나 고아 아니라고. 제 손을 꼭 잡고 악을 쓰듯 소리치는 아이를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오늘만큼은 진짜 형석이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석이 엄마 많이 기다렸어? 동생 재우고 오느라 엄마가 늦었어. 다음엔 안 늦을게. 미안. 그 모습에 반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가고 저는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이미 형석이한테 부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 행세를 했으니 창피한 노릇이었죠. 다행히 선생님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형석이의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교육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셨죠.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형석이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그러더군요. 아줌마가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그럼 진짜 엄마하지 뭐. 형석이처럼 착하고 예쁜 아들도 없고 아줌마가 땡 잡았네. 그 말에 형석이는 제자리서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그날 이후 형석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 형석이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웃자노, 이제 방세 받기는 글렀다. 안 그나 가족끼리 돈 받고 방 빌려주는 게 어딨노? 이것도 인연이라고 고마 이래 살자. 됐나? 그렇게 저는 쫓기듯 도망쳐 온 곳에서 꿈에 그리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할머니는 더 이상 손님도 들지 않는 여인숙을 팔고 지인한테 공사장 한밭집을 인수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와 저는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공사장 특성상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식당 문을 열어야 해서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했어요. 사람들 두지 않고 할머니와 단 둘이 모든 걸 해내려니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몸이 힘든 만큼 돈은 잘 모이더라고요. 대신 거친 공사장 인부들이 종종 저에게 야한 농담을 건네며 추근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물바가지를 뿌리며 욕설을 퍼부어대곤 했어요. 그 주둥이 확 꼬매버리기 전에 당장 꺼지라. 한 번만 더 와가 허튼 수작 부리모 니 죽고 내 죽는 기다. 알겠나? 그런 할머니 덕분에 저는 거친 사내들 속에서 10년 가까이 무사히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제 아들은 국민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된 형석이는 바쁜 저를 대신해 제 아들을 입히고 씻기며 친동생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요. 어느새 진짜 가족처럼 된 우리는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할머니와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웬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작은 사모님, 저 윤기사입니다. 그 말에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남편의 차를 몰던 운전기사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서울 바닥을 다 뒤져도 못 찾겠더니 여기 계셨네요. 아드님은 무사하죠? 사장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본처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남편은 제가 아이와 함께 도망친 이후 사설업체에 의뢰해 우리 모자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저랑 닮은 사람을 부산에서 봤다는 얘기를 듣고 윤기사를 시켜 직접 확인하라고 보낸 거였죠. 저 우리 민석이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 제발 저 못 본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은혜 갚을게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네? 그 순간엔 정말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정색을 하던 윤기사는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통사정을 하는 저를 보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모시는 분을 배신하면 저도 모가지 날아가요. 저도 가정이 있는 몸인데 작은 사모님 사정 봐주다가 내 식구들 길거리 나 앉을 수도 있다고요. 치킨집이라도 하나 차릴 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 말에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 돈 내가 줬구마. 좀만 기다려 주이소. 내 은행 가가 돈 찾아올라니까.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나가셨어요. 그리곤 잠시 뒤 누런 서류 봉투에 돈다발을 담아오셨죠. 이 돈 받고 그 짝은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행여라도 돈만 챙기고 오늘 일을 한마디라도 씨부리마. 네, 가만 안 둘 깁니다. 알겠는겨? 윤기사는 할머니가 내민 봉투에 정신이 팔려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돈봉투를 가슴에 품고 도망치듯 가버렸죠. 윤기사가 나가자 할머니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시며 그러셨어요. 니는 이 길로 집에 가 민석이 데리고 떠나라. 저놈아 분명히 다시 온다. 돈 떨어질 때마다 니 찾아와서 돈 뜯을 놈이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진갑다. 이 돈이면 작은 전빵 하나는 차릴 수 있을 기다. 어딜 가든 굶지 말고 밥 든든히 잘 챙기 먹고 살아야 한다. 내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야 네 아들 지키고 살 수 있다. 내 말 알겠지? 퍼뜩 안 있나고 뭐하나? 할머니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집으로 달려가 짐을 꾸렸어요. 때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형석이가 저를 보곤 눈이 휘둥그레졌죠. 형석아, 엄마가 끝까지 보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프지 말고 할머니랑 잘 살아야 해. 언젠가 꼭 다시 찾아올게.
형석이는 무슨 일이냐며 이렇게는 못 보낸다고 문을 막아섰어요. 저는 그런 형석이를 밀쳐내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어요. 우리가 택시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형석이는 울먹이며 저를 따라왔죠.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다짐을 하면서 애써 외면했어요. 그렇게 부산을 떠난 우리 모자는 수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동안 형을 찾아대던 아들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부산 생활을 잊어갔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안채가 딸린 분식집을 차린 저는 아들과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걸 잊고 살기로 했죠. 가족의 따스함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몰랐지만 이미 경험한 이상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공사장 인부들 틈바구니에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다 할머니의 그늘 덕분이란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더는 취객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저 대신 아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게 온전히 제 몫이 된 거예요. 기댈 곳 하나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은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됐어요. 자식도 자라면 남이라더니 머리가 큰 아들은 밖으로만 돌았어요.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보다는 친구가 우선인 아이가 되었죠. 아들이 자라는 동안 돈 버느라 신경을 못 써준 거에 대한 복수라도 하듯이 아들에게서 저는 점점 사라져 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길어진 탓에 졸업하고 2년이 다 되도록 변변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아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남들 일할 땐 자고 늦지막이 일어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게임을 하는 게 아들의 일과였어요. 그리고는 마치 빚쟁이 독촉하듯 하며 제게서 돈을 가져가곤 했죠. 뭔가 단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관계를 돌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저는 오랜 시간 육체노동을 해온 탓에 관절염이 심해져 젓가락도 제대로 쥘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거기다 간에 무리가 갔는지 황달 증세도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고 까부라지기 일쑤였죠. 그래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없어 가게세도 밀리고 생활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병원에 갈 생각도 못했고요. 상황이 이러니 돈 때문에 아들과 다투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불쑥 지 친부 얘기를 묻더군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지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던 애였기에 그래도 핏줄은 땡기나 싶어 솔직히 얘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꿍꿍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뒤 아들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친부와 함께 살겠다면서요. 그러게, 처음부터 날 아빠한테 보냈으면 이런 집구석에서 지질이 궁상은 안 떨고 살았을 거 아냐? 엄마가 나 안 보낸다고 도망친 거라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맘대로 결정을 해? 엄마가 뭔데? 그랬으면 제대로라도 키웠어야지. 지금까지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쪽팔리게 살았는지 알아? 남들 다 가는 유학도 못 가고 이력서에 스펙도 한 줄 못 넣었어. 이게 누구 탓이겠어? 엄마 탓이라고. 잘 사는 아빠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지랄로 살아야 했겠냐고. 다 필요 없어. 나 앞으론 아빠 아들로 떵떵거리고 살 거야. 회사도 물려받고 그동안 못 입고 못 쓰고 산 한 다 풀 거라고. 그러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마.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엄마가 누구 때문에 지금껏 이러고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내 아들 맞니? 내 아들 맞냐고. 난 널 첩자식으로 눈치 보고 살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것뿐이야. 전 재산을 주고 널 지킨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고. 그래도 가겠다면 네 마음대로 해. 누가 나보고 첩자식이래. 엄마는 그 집에서 첩인지 몰라도 난 엄연히 그 집 종손이야. 엄마조차고 나 데리고 도망친 거면서
변명이 너무 궁색한 거 아니야? 암튼 엄마랑은 더는 못 살겠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엉겨붙을 생각도 마.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지난 27년 세월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어요. 더 살 이유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캄캄한 방 안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다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가게 주인이 월세가 밀렸다고 찾아왔다가 안채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곤 119에 신고를 했다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 차라리 죽게 놔두지 뭐하러 고생을 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엄마 맞죠? 저 형석이에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선생이 저를 보고는 그러지 뭐예요. 자세히 보니 부산에서 함께 살았던 형석이가 분명했어요. 형석이는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제게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저희 모자를 애타게 찾았다며 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뒀냐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간이고 신장이고 제대로 기능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면서요. 민석이는요? 엄마가 상태 이런 거 민석이 그놈도 알아요. 뭐 한다고 엄마를 이러고 뒀대요. 친자식보다 더 걱정해주는 형석이를 보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싶더군요. 그래,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더니 주먹을 불끈 쥐곤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그리고는 엄마, 일단 병부터 치료해야 안 합니까? 입원부터 하시고 해. 앞으론 지랑 같이 사입시다. 네, 이래봬도 의사 아닙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딱 하나, 엄마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앞으론 지랑 사는 깁니다. 남은 인생 엄마 강, 내 강 지지고 볶고 사는 깁니다. 됐지? 그렇게 저는 10수년 만에 만난 큰아들 덕분에 입원 치료도 하고 현재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7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았던 형석이는 할머니가 쓰시던 방에 제 방을 꾸며주었어요. 앞으론 죽을 때까지 자기랑 떨어지지 말자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으면서요. 할머니께선 살아생전에 종종 저희 모자 얘기를 하셨었대요. 형석이도 할머니도 제가 그랬듯 저를 그리워하다가 같이 있던 흔적이 많았던 한밭집을 그만두시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게 지금 이 집이라더군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죽고라도 제가 찾아오면 주라면서 함께 한밭집을 하며 조금씩 사모았던 땅 문서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이미 제 몫은 제가 떠날 때 받았던 터라 한사코 사양했지만 형석인 이러면 자신이 할머니랑 한 약속을 어기는 거라며 자신을 불효자 만들지 말고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면목 없지만 땅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는 사이 몸도 많이 회복됐고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없어져서 하루는 형석이와 함께 예전에 살던 부산집을 찾아갔어요. 그 사이 부산도 많이 변해서 우리가 살던 집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더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죠. 온 김에 부동산에 들러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에 대해 알아봤는데 글쎄 그 사이 값이 많이 올라서 수십억 금싸라기 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땅 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더라며 적당한 작자가 나서면 연락을 줄 테니 연락처를 남기고 가라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형석이는 이게 다 착하게 열심히 산 보상이라며 다 제 복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자식한테 버림받은 박복한 년인 줄 알았는데 말년에 든든한 큰아들도 생기고 금싸라기 땅까지 생기다니 형석이 말대로 제게 복이 있긴 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론 연락도 하지 말라던 아들놈이 지가 먼저 전화를 했더군요. 친부집에 들어가 재산 물려받을 욕심에
치매 걸린 지 아빠 똥기저귀 갈아가며 병수발을 했더니 친부가 죽자마자 본 부인이 전 재산을 홀라당 빼서는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평생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여자 문제를 속썩인 네 아빠 죄는 자식인 네가 대신 받으라고 편지까지 남겨두고 말이죠. 불행히도 아들은 남편 호적에 오르지 못해서 친부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다더라고요. 소송을 한다 해도 본부인이 상속자니 자기한텐 떨어지는 돈도 없다면서 이제 어쩌냐고 꺽대고 울더군요. 이 집도 팔려서 며칠 안에 비워줘야 하고 그럼 나 당장 갈 데도 없어. 가게에 가봤더니 엄마가 이사 갔다고 그러던데 어디로 간 거야? 나 거기서 좀 살자, 응? 엄마면 자식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애초에 엄마가 나랑 아빠를 떼어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거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엄마 탓이니까 엄마가 나 책임져. 돈 많은 친부 찾아간다고 병든 엄마를 버린 놈이 낯짝도 두껍지. 자식 부양이 어쩌고 하면서 자기를 책임지라네요. 아무리 부모는 전생에 자식에게 빚진 자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도리가 있는 건데 제 아들놈은 그걸 모르더군요. 누굴 탓하겠어요. 다 제 죄인걸. 그래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못돼 먹은 아들놈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전화기에 대고 쌍욕을 퍼부어줬어요. 그동안 애비 없이 살게 만든 게 미안해서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늘 가여워하며 참고 살았는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미친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자식 부양의 의무? 다 죽어가는 엄마 버리고 돈 많은 친부 찾아간 놈이 할 소리냐? 나 더는 너 같은 인간 말종놈이랑 부모 관계로 엮이기 싫다. 피 한 방울 안 섞이고도 날 데려다 보살펴주는 진짜 내 아들 형석이랑 100년 만년 살 테니까 넌 네 구미에 맞는 새엄마 찾아서 살아라. 네 놈 목소리도 이젠 치가 떨리니까 앞으론 전화도 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그러다 서름이 복받쳐 어걱대고 한참을 통곡했죠. 네 배로 낳은 자식한테 모진 소리를 하고 속 편한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런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은 내 아들을 받아줄 마음이 안 생기네요. 혹시라도 땅 얘기를 들으면 그거 뺏어먹겠다고 달려들까봐 진짜 제 것도 아닌 그 가슴 아픈 땅을 말이죠. 그것도 두렵고 한 번 날 버린 놈이 두 번은 못 버리겠냐는 생각에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석이한테 말해서 땅 명의는 형석이 앞으로 해뒀어요. 혹여라도 나중에 내 아들이 지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원래 내 몫도 아닌데 당연한 거죠. 저는 그런 땅이 없어도 착하고 든든한 큰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걸로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은 기분이에요. 이제 큰아들한테 잘 어울리는 짝을 지어주면 그걸로 제 역할은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힘들었지만 어떤 좋은 일들로 귀결될지 모르는 게 인생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된 날이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